안녕하세요. 비주얼 파이썬을 이용한 머신러닝입니다. 저희 여태까지는 비주얼 파이썬을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 좀 다뤄봤고요. 물론 이제 이걸 딱 나눌 수는 없지만 저희 이번 시간부터는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비주얼 파이썬 메뉴 중에서는 쭉 밑에 내려보시면 머신러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들을 적극적으로 좀 쓰려고 하고, 패키지로 보면 사이킨런이라는 패키지입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나콘다나 이런 것들을 깔았으면 사이킨런이 깔려져 있을 거고, 만약에 없다면 손으로 다 인스톨을 하셨다면 사이킨런을 따로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킨런이라는 패키지를 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머신러닝이라는 영역은 사실 그 알고리즘을 많이 쓰는데,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은데, 이거를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학적으로 커버를 하려면 저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최소한의 필수적으로 이런 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머신러닝으로 뭘 해야 되는지, 뭘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실전적인 것들,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좀 저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개념이나 이론적인 알고리즘의 어떤 수학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한 상태에서, 대신에 그 알고리즘의 특징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런 알고리즘을 써야 된다든가 이런 정도는 저희가 커버를 하려고 하고, 중요한 거는 머신러닝을 언제 써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쓴다고 하면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서 실제 돌아가게끔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머신러닝이 뭐고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앞에 저희 그 개요 시간에, 이론 시간에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 개념이 있으시다라는 생각 하에서 우리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 뭐 하는지는 알고 가야 되니까, 이거를 좀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일단 머신러닝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뭔가를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데이터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로 기준을 놓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고객 이탈률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탈률, 이탈 상태, yes or no로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탈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탈이야, 이러한 사람은 아니고 이러한 사람은 이탈이야, 이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쭉 있다고 했을 때, 요 데이터들의 조합이 굉장히 복잡한데,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애들은 항상 이탈이 아니네, 이런 애들은 항상 이탈이네. 그럼 우리가 이런 머신러닝이란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델한테 이런 데이터들을 쭉 줘요. 쭉 주고 결국 얘 보고 패턴을 찾으라는 거죠. 어떤 패턴인지 쭉 찾아서 다 찾게 되면 얘가 모델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완성된 모델한테 새로운 데이터, 내가 이제 모르는 데이터, 이 답을 모르는, 얘가 이탈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데이터, 이 앞에 있는 부분 얘를 얘한테 주면 얘가 이탈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해서 주는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부분의 규칙을 다 알아서 우리가 조건을 걸 수 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탈이고 이렇다면 아니야. 얘하고 얘가 이러면 이탈이고 이렇지 않으면 이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규칙을 다 알 수 있다면 머신러닝으로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규칙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는 건 언제 하냐면 규칙을 찾을 수 없을 때. 규칙을 우리가 답은 알지만 규칙을 찾을 수 없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림을 그려놓고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맞춰, 이거일 때 만약에 규칙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귀가 뾰족하고 뭐 귀가 이렇게 생겼는데 수염이 이렇게 생겼어. 뭐 그러면 고양이고, 뭐 코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개고, 이 규칙을 완전히 알 수 있다면 머신러닝을 할 필요 없어요. 머신러닝은 언제 쓰는 거냐면 규칙을 모르겠는 거야. 아무리 봐도 규칙을 찾을 수가 없어. 나는 못 찾겠어. 그런데 그럴 때 기계한테 우리가 네가 규칙 한번 찾아봐. 근데 내가 데이터는 줄게. 이만큼 데이터를 줄 테니까 여기서 네가 패턴 찾아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려고 머신러닝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패턴을 찾아서 요 정답을 가지고 패턴을 찾아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만들면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얘를 줘서 답을 예측하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이때 이쪽에 있는 요 아이들을 저희가 X들이라고 얘기하고 요거를 Y라고 얘기합니다. 늘 X, Y를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때 이제 뭐가 중요한지 좀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쓸 때 X1, XC 뭐 X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고 Y는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예를 들어서 Y가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Y가 수치형이면 우리가 뭘 하는 거죠? 숫자를 예측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원래 회기라는 어떤 그 알고리즘 이름이지만 워낙 그게 수치를 예측하는 데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수치 예측하는 걸 리그레션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범주 예측하는 걸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분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Y가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 데이터가 오브젝트냐 뭐 플랫이냐 인트냐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데이터 실질적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매출이나 뭐 신장이나 이런 숫자를 나타내는 거냐 아니면 0, 1, 2 이런 식으로 범주로 딱딱 끊어지는 아이냐 이거에 따라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걸 만약에 Y가 없는 경우 Y가 없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Y가 없으면 얘를 그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르죠. 비지도 학습. 그럼 얘는 당연히 지도 학습이겠죠. Y가 정답이에요. 이러이러한 패턴일 때는 이거야. 이러이러한 패턴일 때는 이거야. 이렇게 정답을 주고 패턴을 찾는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지도 학습이라고 부르고 그 중에서도 Y가 수치형이면 리그레션, 범주형이면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Y가 아예 없다. Y가 없어. 그냥 패턴만 찾아서 분포가 어떻게 돼? 뭐 이런 걸 보고자 한다면 그걸 저희가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비지도 학습의 대표 주자는 이제 군집 분석.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전처리에도 가깝지만 뭐 차원 축소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차원 축소. 뭐 기타 등등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지도 학습은 대충 어떻게 하는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군집이 이런 거예요. 지도 학습은 얘는 동그라미야. 얘는 세모야. 자, 이렇게 있으면 네가 나눠지는 데를 한번 그어서 앞으로 어떤 놈이 오면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오면 이쪽에 있으니까 동그라미라고 예측하고 이쪽에 있으니까 세모라고 예측하고 이런 걸 찾는 거고 군집은 동그라미 세모가 없어요. 동그라미 세모가 없어서 그냥 데이터가 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동그라미 세모는 없지만 얘네들이 좀 이쪽에 모여 있는 것 같지 않니? 얘네들 이쪽에 좀 모여 있는 것 같지 않니?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게 군집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세모가 없다는 거죠. Y가 없다는 거예요. 1인지 0인지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지도학습으로 하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지도학습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연구를 하는 이유는 세상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Y가 없다. Y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비지도학습도 우리가 연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없는 Y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지도학습 쪽으로 해볼까? 왜? 지도학습이 잘하니까. 그래서 이제 뭐 준지도학습 뭐 이런 것도 나왔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뭐의 노력이냐면 지도학습이 훨씬 정확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데이터는 Y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비지도학습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쪽 한번 볼게요. X쪽. X쪽도 좀 따로 그려서 계속 이 그림은 보셔야 돼요. 모든 데이터는 이렇게 행과 열이 있는 데이터로 나누지 않으면 우리 머신러닝에 못 집어넣어요. 이미지, 텍스트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X가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또 나눠지죠. 자, X는 수치형이면 뭐 해야 돼요? 스케일링. 범주형이면 인코딩. 요건 우리 앞에서 좀 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범주형은 인코딩해야 된다는 이 얘기가 뭐냐면 범주형이 만약에 세탁기, 냉장고, TV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뭘로 바꿔야 돼요? 얘 1, 2, 3 이런 식으로 1, 2, 3 숫자로 바꿔야 된다고. 범주형이라도 이렇게 해야 우리가 데이터를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저희가 뭐라고 불러요? 레이블 인코딩이라고 부르고 제일 많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배웠죠? 어떻게 하는 거죠? 세탁기, 냉장고, TV 있으면 컬럼을 3개로 늘리는 거죠. 이렇게 세탁기 컬럼, 냉장고 컬럼, TV 컬럼. 그래서 세탁기면 너만 1, 나머지는 0. 냉장고면 너만 1, 나머지는 0. 너만 1, 나머지는 0. 이렇게 그리는 거죠.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컬럼의 개수가 범주의 수만큼 많아진다. 수만큼 많아진다. 그래서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코딩. 네, 이렇게. 그래서 인코딩에는 크게 2개, 레이블 인코딩과 원하드 인코딩. 레이블 인코딩이 간편하고 좋은 것 같고 원하드 인코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일단 차원이 많아지니까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알고리즘에 넣을 때 레이블 인코딩을 하게 되면 결국 냉장고가 세탁기의 2배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리즘 넣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세탁기면 1이라 그랬고 냉장고는 2라 그랬으니까 세탁기는 여기 찍힐 것이고 냉장고는 여기 찍힐 거예요. 근데 이쪽에 뭐 다른 컬럼이 있으면 여기 찍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지금 수학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막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 얘는 얘보다 2배 큰 거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레이블 인코딩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원하드 인코딩으로 하면 각각의 컬럼이 1이나 0이냐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우리 회기식 배웠을 텐데 앞에서 이런 거 좀 봤죠? 이런 거 있을 때 앞에 있는 데이터가 0 아니면 1이기 때문에 0이면 전체가 없는 거고 1이면 얘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럼 절편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그림을 이렇게 회기식을 2개 그리고 분석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원하드 인코딩을 알고리즘에 넣을 때는 원래 원하드 인코딩으로 넣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X가 범주형일 때는 인코딩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건 꼭 해야 돼요. 그때 레이블 인코딩을 할 수도 있고 원하드 인코딩을 할 수도 있는데 알고리즘에 넣을 때는 원하드 인코딩을 하는 게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건 제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수치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보려고. 수치형 스케일링 해야 된다 그랬어요. 스케일링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이렇게 X들이 있는데 얘는 키, 얘는 뭐에서 신발, 발 사이즈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얘는 예를 들어서 센티미터로 재고 얘는 밀리미터로 재잖아요. 그리고 어떤 놈은 미터로 잴 거 아니에요. 이러면 똑같은데도 얘는 만약에 뭐 밀리미터로 재면은 1000밀리미터고 얘는 그게 똑같은 값이라도 1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차트에다 뿌리면 얘는 1000이니까 저 멀리 있는데 얘는 1이니까 여기잖아요. 근데 얘는 2000이 되면 또 저 멀리로 갈 텐데 얘는 2니까 여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쪽으로는 움직임의 폭이 너무 적죠. 이쪽으로 움직임의 폭이 엄청 큰데. 그러면 이게 X1이라 그러고 X2라 그럴 때 X2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X1에만 의존하죠. 왜냐하면 이 움직임의 폭이 크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단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합니다. 스케일링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크게 2가지를 많이 쓰는데 스탠다드 스케일링과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링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민맥스는 모든 아이들을 얘를 0과 1 사이로 가주는 거예요. 얘도 0과 1 사이. 그래서 데이터가 이렇게 커도 0과 1 사이로 줄이고 데이터가 요만해도 0과 1 사이로 줄이는 거예요. 스케일을 맞추는 거죠. 네, 이거 필수입니다. 민맥스 스케일링. 얘는 답이 0에서 1 사이로 나온다는 거. 스탠다드 스케일링은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분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링을 하면 0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0을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데이터가 분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원래 이쪽에 뭐 100, 1000 있어도 얘를 쉬프트 시켜서 0을 중심으로 분포하도록 이렇게 스케일링을 하는 게 스탠다드 스케일링이에요. 그런데 민맥스 스케일링이 사람이 보기는 좋아요. 0과 1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딱딱딱딱 보여요. 어떤 값이 큰 거고 어떤 게 작은 거죠. 근데 스탠다드 스케일링은 알고리즘에 넣었을 때 얘보다 조금 잘합니다.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민맥스도 잘해요.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다. 그래서 얘도 알고리즘에 넣을 때는 스케일링 필수.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X가 수치형일 땐 스케일링 필수, 범주형일 땐 인코딩 필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머신러닝에 넣을 수 있다. 다 전처리의 영역이죠.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는 거는 정말 데이터만 준비되어 있어도 금방 끝나요. 근데 데이터를 준비하고 전처리하고 뭐 자르고 붙이고 이런 기술적인 전처리도 있지만 앞에 내용적인 전처리도 많겠죠. 이게 거의 70, 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게 준비된 상태에서 머신러닝에 넣고 돌리는 거는 정말 1분이면 끝날 정도로, 물론 학습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처리하는 건 1분이면 끝날 정도로 간편합니다. 물론 안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내용은 어렵지만 우리가 실행하는 건 굉장히 쉽다.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Y가 수치형이면 리그레션, Y가 범주형이면 클래시피케이션, Y가 없으면 비지도 학습. 그 다음에 X가 수치형이면 스케일링, 범주형이면 인코딩. 스케일링에는 스탠다드 스케일링, 민맥스 스케일링을 가장 많이 쓰고 범주형은 레이블 인코딩과 원하드 인코딩을 많이 쓴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알고리즘 크게 우리가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리그레션 계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리 계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리그레션 계열은 말 그대로 이거 그리는 거예요. 우리 회기식 이런 거. 그래서 점을 찍어 놓고 분류를 한다. 그러면 이 선을 찾는 거죠. 회기선을 찾는 거예요. 회기선을 찾는다는 거는 W들을 다 특정한다는 얘기죠. W를 특정하면 Y 꼴 2X 더하기 3X2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X를 집어넣으면 Y가 튀어나오죠. 이런 개념이에요. 이런 알고리즘 회기식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발전시킨 애들이 많겠죠. 그런 애들을 저희가 회기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회기 계열. 그 다음에 트리는 우리 옛날에 스무고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가 X1이 뭐 0보다 크면 1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1로 가.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1로 왔어. 그러면 어떤 애들이 1로 오고 어떤 애들이 1로 오겠죠. 자, 그 다음에 X2가 뭐보다 크면 1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1로 가. 이렇게. 계속 스무고개 하듯이 트리를 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유명한 애가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가 있죠. 네, 있는데 이 의사결정 나무가 굉장히 잘해요. 약점은 뭐냐면 오버피팅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오버피팅이라는 건 뭐라 그랬냐면 내 학습 데이터는 너무 잘 맞추는데 새로운 데이터는 잘 못 맞춰. 이게 이제 일반화가 안 됐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일반화가 안 됐다는 거는 너무 내 칼이 날카로운 거야. 그래서 칼을 좀 무디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칼을 무디게 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트리 계열은 디시전 트리라는 게 있는데 그냥은 못 써. 그냥은 못 써서 앙상블이라는 방법으로 많이 쓰는데 앙상블을 뭐냐면 트리를 100개쯤 모아서 각각을 학습시킨 다음에 평균값을 쓰겠다는 거예요. 좀 뭉뚱그리겠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러 개의 트리를 그러니까 앙상블은 트리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모으는 걸 얘기해요. 근데 트리가 워낙 잘 맞아요. 그래서 트리 계열 애들이 이제 그 앙상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가장 유명한 게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앙상블 방법을 쓴 게. 물론 앙상블도 배깅, 부스팅 좀 따로 있어요. 그건 뒤에서 나오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XG 부스트. 워낙 유명하죠. 네, 이런 애들이 이제 트리 계열이면서 앙상블이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가 원래 오리지널 트리, 이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 계열은 제일 유명한 게 뭐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좀 복합적으로 잘 만든 게 SVM,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네, 얘가 제일 잘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SVM 아니면 랜덤 포레스트였어요. 근데 요즘엔 뭐 좀 새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죠. 참고로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도 리그레션 계열이에요. 네,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에 우리가 X를 전처리함에 있어서 리그레션 계열에 넣을 거다. 그러면 이건 빼박. 스케일링 무조건 해야 되고 원하드 인코딩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완전 필수. 안 그러면 엉뚱한 결과가 나와. 에러 안 납니다. 엉뚱한 결과가 나와서 문제지. 단 트리 계열 때는 조금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X1과 X2를 다이렉트로 비교할 일이 없어. 얘 따로 비교, 얘 따로 비교. 그래서 스케일링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원하드 인코딩으로 해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물론 한다고 해서 잘못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그러나 이게 원하드 인코딩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고 싶다면 트리 계열을 쓰면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리그레이션 계열은 빼박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능도 좋고 해서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트리 계열을 선호하는 좀 게 많이 생겼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나 XGBoost로 거의 다 수치 데이터들은 거의 텍스트나 이미지 말고 수치는 이 두 개로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얘를 써야 되기도 하지만 이런 알고리즘의 분류도 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이냐 리그레이션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 X가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스케일링과 인코딩 그 다음에 알고리즘은 리그레이션 계열이 있고 트리 계열이 있는데 트리 계열의 특징, 리그레이션 계열의 특징 이렇게 우리가 알고 출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가장 기초적인 완전히 어쩔 수 없이 가장 기초적인 모르면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렸고 이런 거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사이킨런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할지 그거를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